제가 두 번째 미국 간 게 1990년이에요. 그래서 1990년에 미국을 갔더니 이제 냉전이 끝났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1981년에 처음 미국 갔을 때 무슨 얘기를 자꾸 들었다고 그랬죠? 윈도우 벌러러빌리티라는 소리를 자꾸 들었다고 그랬죠. 1990년에 미국을 갔더니 이번엔 무슨 소리를 자꾸 듣게 되냐면은 뉴 인터내셔널 오더라는 소리를 제가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뉴 인터내셔널 오더. 그게 무슨 소리냐? 냉전이 끝났다. 냉전이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소리를 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뉴 인터내셔널 오더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한미 간에 확립된 그런 안보 협력의 패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뉴 인터내셔널 오더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뉴 인터내셔널 오더라는 게 무슨 모양을 취할 건지 굉장히 저는 궁금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 부시입니다. 아버지 부시인데 1990년 8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락이 이웃 나라를 침공을 하죠. 어느 나라를 침공을 하죠?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죠. 그때 백악관에서 난상 토론이 벌어졌었대요. 무슨 난상 토론이 벌어졌느냐? 야, 이락이 쿠웨이트를 침공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개입을 할 거냐? 근데 이제 냉전이 끝났는데 우리가 계속 세계 폴리스맨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게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냉전이 끝나니까 미국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았던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개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걸 보고서 제가 볼 때 소위 미국의 엘라이란 나라들은 조금 안심하는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뉴 인터내셔널 오더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세계적인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신호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안심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게 누구죠?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죠. 근데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양반이 자기 외교 구호를 하나 탁 만들었어요. 그 외교 구호가 뭐냐면은 미국은 계속 indispensable nation으로 남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ndispensable 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냉전이 끝났지만은 미국은 계속 필수 불가결한 국가로 남아야 된다.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든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잘 만든 말이라고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개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탁 흘러가는데 내가 필요하다면은 내가 나설게. 그게 indispensable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계속 국제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러나 남들 발등을 밟으면서 하지는 않겠다. 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립적이고도 미국의 그 국제적인 책임을 의식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미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할 역할은 계속해 나가겠다. 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있었고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실제로 그렇게 이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때는 좀 과했죠. 그게 과했다는 게 뭐냐면은 가령 이 미국의 이락 침공. 그건 제가 볼 때 좀 과했어요. 그죠? 그게 좀 과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나 제가 이제 워싱턴에서 대사로 근무할 때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근무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일 가슴에 와닿을 만한 케이스는 아마 2015년에 에볼라라는 게 있었죠. 에볼라. 그 전염병이 많이 온갖 종류의 전염병이 있었지만은 저는 에볼라처럼 무서운 전염병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에볼라가 진짜 무서운 전염병이냐? 접촉이 필요 없어요. 공기 가지고 전염되는 병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그죠? 공기 가지고 전염되는 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접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침이 있을 필요도 없고 손이 닿을 필요도 없고 공기를 가지고 전염이 되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런데 에볼라가 라이베리아에서 발병을 하고 시에라레온에서 발병을 했잖아요.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을 파병을 했어요. 3,000명. 돈을 몇 억 불을 배정을 했어요.
그게 2015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이 3,000명 군대를 파견하고, 군대라기보다도 군의관이죠. 군의관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돈을 몇 억 불을 배정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의료단 파견했죠. 우리나라만 의료단 파견하는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 거의 모든 국가들 의료단을 파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indispensable nation이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 그 상황에서 미국이 액션을 안 취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파병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파병했을 리가 만무해요. 왜냐? 무섭거든요.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볼라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indispensable nation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기다가 많이 써놨는데 그거를 요약하자면은 그런 얘기예요. 미국에 말하자면 냉전 이후에 미국의 좌표 설정을 indispensable nation이라는 거를 좌표 설정을 쫙 해가지고 그거를 그 많은 대통령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걸 잘 유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재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안보 상황이 지금 우리 안보가 지금 사면초가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만 사면초가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안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6년에 이제 그 대선 때 또 이제 미국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대선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미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격변의 시기에 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하는 미국의 외교는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던 미국의 외교와는 굉장히 달라요. 그게 다르다는 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은 상당한 고립주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이제 그 저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닉슨이 하고자 했던 거는 미국의 책임을 기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꾀를 생각해낸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국이 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다른 나라가 뭐 어떻게 하는 게 뭐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냐라는 생각을 하는 말을 표현을 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제 저 학생이 얘기해서 이제 그 닉슨의 그 데볼루션이라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데볼루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른 미국의 얼라이언스와 나눠 갖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하자 할 때하고 너희 방인 너희가 하고 그런데 어쨌든 너희 방위를 위해서 우리 군대가 필요하면은 그 돈 더 내 이러는 거 하고는 그건 굉장히 느끼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하는 그 미국의 외교 정책 그건 제가 볼 때 이제 말하자면 1990년서부터 2016년까지 제가 관찰해 왔던 그 미국 외교 정책과는 굉장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있으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준 유권자들이 변했기 때문이냐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슷한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은 그럼 미국 외교 정책이 바뀔 거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이 당연히 마음속에 떠오르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양쪽이 다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하는 그런 아메리카 포스트라는 외교 정책이 있으니까 그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그런 외교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준 거는 미국 국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그 세계를 보는 눈이 변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 50개 중에 과거에 계속 공화당이었던 주는 상관없고 계속 민주당이었던 주는 상관없는데 스윙 스테이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스윙 스테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스윙 스테이트가 왜 그럼 스윙을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스윙했느냐? 그러면 그 스윙 스테이트에 공통점이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주냐? 대개가 그 도시보다 이제 농촌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 중에도 또 좀 안 된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이 저희 트럼프 대통령한테 많이 투표를 했느냐? 조금 학력이 낮은 분들이 투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보면은 미국 사회도 크게 폴러라이즈되어 있는 거,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투표를 안 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사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의식이 뭐냐면은 이게 20세기 말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세계화라는 그런 큰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하고 겹치냐면은 제가 지금 얘기한 포스트 콜드워 시기하고 겹칩니다. 냉전이 끝난 그 시기, 바로 그 시기가 네오리버럴리즘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네오리버럴리즘, 글로벌리제이션 그런 게 이제 많이 확산이 됐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러스트벨트, 더더구나 학력이 높지 않은 그런 분들은 글로벌리제이션 해가지고 덕 못 받습니다. 네올리버럴리즘 덕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저희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근사한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전통적으로 데모크라시에 사실은 노동계급, 전통적으로 데모크라시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이 이 시기를 거치면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견해가 바뀐 거예요. 그 표가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간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이 국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양극화되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다라는 게 제 관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또 언제 하고 겹치냐면은 요즘에 중국하고 러시아를 보세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과거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피고 있죠. 그죠? 무슨 뭐 원벨트 원로드라는 얘기도 하고 무슨 AIIB라는 것도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러시아도 뭐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고 훨씬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면에서는 미국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역할을 좀 이렇게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 상황인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묶여지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제 정치에 있어서 변화의 요인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시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또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안보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 안보 위협은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이시스 같은 거죠. 그런 과거에도 종교 대립은 있었지만서도 이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인독트리네이트된 그다음에 국제 질서를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집단이 저렇게 기승을 부린 적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새로운 안보 위협이고, 그다음에 무기체계가 또 굉장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로는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체계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다 더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지금 대단히 가공할
그런 무기 체계를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제 체제의 변화, 그다음에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안보의 도전. 우리는 더더구나 북한이라는 그 존재, 북한이라는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은 국제 질서를 전혀 무시하는, 그러면서 무기는 가공할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집단과의 대치 상황. 이래서 사실은 그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국내적으로 굉장히 그 큰 안보 위협에 처해 있는 게 우리의 안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한미 안보 동맹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그게 저는 이제 한국 외교관으로선 40년 근무한 사람이니까 저의 요즘에 가장 큰 그런 이 마음속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졸업생 대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40억, 50억 내라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의 감정이 이제 축적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한미 동맹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우리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한미 동맹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약화되는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제 고민이죠. 그랜드 체스보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랜드 체스보드. 관심 있으면 한번 구해서 보세요. 그랜드 체스보드. 200페이지도 안 되는 얇은 책이에요. 책은 얇은 책인데 그 내용은 미국에 말하자면, 제가 아까 이제 그 메인스트림 미국의 이제 학자들, 아니면은 이제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메인스트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굉장히 잘 대변한 책이에요, 그 책이. 체스보드라는 건 장기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전략가답게 세상을 하나의 장기판으로 탁 보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한쪽으로는 대서양이 막고 있고, 한쪽으로는 태평양이 막고 있고, 아주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진 그런 컨티넨트다 그거예요. 그런 미국조차도 항상 우려해야 할 그럴 진정한 안보 위협이 있다. 단 하나의 진정한 안보 위협이 있다. 라고 이제 그 책에 나옵니다. 단 하나의 진정한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은 뭐냐? 유레시안 랜드매스가 뭐 쉽게 말해서 소련하고 중국이겠죠. 이 유레시안 랜드매스가 미국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서 도미네이트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미국의 유일한 안보 위협이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브르진스키의 생각일 뿐더러 미국의 이제 국제 정치를 보는 그 메인스트림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얼라이언스가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토가 중요하냐? 왜 미일 동맹이 중요하냐? 왜 한미 동맹이 중요하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레시안 랜드매스가 미국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서 도미네이트 되면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된다 하면은 우리가 얼라이언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국방장관을 하던 분이 있어요. 매티스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매티스 장관을 2년이 돼가지고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양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보고 한 말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은 동맹국이 있기 때문에 강한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동맹국이 있기 때문에 강한 나라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미국처럼 큰 나라도 동맹이 없이는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의 바탕에 깔린 건 뭐냐면은 바로 그랜드 체스보드 같은 그런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